인체 방어작용 그래서 나오거든. 인체 방어작용.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해놨죠. 방어작용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러 병원체들이 우리 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냅두는 게 아니라 일단 못 들어오게 막겠지, 그지? 그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우리가 이제 방어작용이라 그래. 그래서 크게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선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가지야. 1차 방어라는 것과 2차 방어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이게 이제 교재는 없는 그림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표 만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1차 방어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 거는 다른 말로 비특이적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혹은 선천성 면역이다, 뭐 선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제 2차 방어라는 것도 일어나게 되거든. 그래서 2차 방어는 이제 1차 방어와 달리 특이적 방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 이제 후천성이다, 후천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그럼 일단 1차 방어는 말 그대로 뭐야? 1차적으로 방어한다는 거야.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지. 그래서 물리적으로 막아줘. 일종의 방어벽 같은 게 있는 셈인 거지. 우리 겉을 덮고 있는 피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점막은 뭐냐면 보통 이제 내장기관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제 내장기관의 안쪽 벽을 덮고 있는 게 점막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피부나 점막 때문에 못 들어와. 게다가 이런 피부나 점막에서는 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니네 땀샘에서 땀 흘리잖아. 그럼 사실 땀구멍이 있으니까 그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 땀이 나면서, 그지? 땀 안에 뭐 지방산 같은 게 이제 들어있어요. 약간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어떤 또 세균이나 이런 병원체들도 죽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우리 눈물 있지, 눈물. 눈에 먼지 들어가면 눈물 나잖아. 그래서 이런 땀이나 뭐 눈물 이런 데는 라이소자임이라는 또 화학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거를 제거하는 또 역할도 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여기 위 그려놨잖아. 니네 위에서는 뭐가 나와? 위액이라는 게 또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음식이 위에 내려왔을 때 그 위액 속에는 염산이라는 게 또 들어있어가지고, 그지? 위액 속에는 염산이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또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살균 작용에 의해서 또 없어지지. 그 다음에 뭐 그 외적으로 거기 보면은 뭐 우리 몸 안에서 보채 단백질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페론이라는 물질도 만들어져가지고 하여튼 1차적으로 우리 몸 안에 어떤 병원체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한다 이거야. 그리고 상처가 좀 났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 요게 1차 방어에서는 요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여기 보면 이제 내부 방어 이렇게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피부나 점막 같은 약간 상처가 생겨서 그게 이제 병원체들이 일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 이제 바로 식균 작용이나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그런 병원체를 제거를 해.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1차 방어, 2차 방어 이렇게 나눠놨다고 해서 1차 방어 일어나고 2차 방어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사실 같이 일어나거든. 같이 일어나는데 일단 우선 1차 방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방어에서 핵심이 뭐다? 요거. 식균작용이나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식균작용도 같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 5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염증 반응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니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들어봤지 뭐 관절염. 그 다음에 요즘 뭐 코로나 그 접종 때문에 심근염. 염자들이 다 염증이 생겼다는 거야.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거기 봐봐.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그리고 피부 아래쪽에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잘 봐. 피부 또는 점막하고 모세혈관 사이에는 뭐가 있니? 비만세포라는 애가 존재해. 비만세포. 좀 말 그대로 좀 뚱뚱해서 비만세포이기도 해. 근데 이거 일종의 백혈구거든? 근데 이 비만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점막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분포하고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 안에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어. 화학물질.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어. 잘 봐. 만약에 피부에
자, 그리고 요 이제 모세혈관 있지. 자, 모세혈관 안에 우리 알다시피 당연히 혈액이 흐를 거 아니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모세혈관은 그냥 이렇게 미세하게 구멍 나 있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자, 이 상태에서 뭐 여기 적혈구, 백혈구 이런 애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겠지. 근데 피부에 상처가 좀 났어. 내가 뭐 바늘 같은 거에 찔린 거야. 그래서 바늘에 찔렸는데 그 바늘 끝에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잔뜩 묻어 있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요 상처 부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병원체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비만 세포가 그 병원체들 감지를 해 가지고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막 분비를 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 그래서 왜 우리 상처 난 데 보면은 겉에서 보면 이렇게 빨갛게 약간 부어오르지? 그게 일어나. 여기가 이제 빨갛게 이제 부어오르면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지. 확장이 된 거야. 모세혈관이 이렇게 이제 확장이 돼. 그럼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 당연히 모세혈관 사이 틈도 넓어지겠지.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백혈구가 있단 말이야. 백혈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백혈구가 요 벌어진 틈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와. 그래서 얘가 상처 안쪽으로 이동을 해. 보통 이제 요 백혈구를 우리가 중성백혈구라고 표현하거든. 호중구 또는 중성백혈구라는 백혈구가 모세혈관을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히스타민 때문인 거지. 히스타민 때문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 백혈구가 빠져나와서 그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백혈구 중에 대식세포라는 애도 있어, 대식세포.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이동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 백혈구나 요 대식세포가 그 병원체를 잡아먹어, 이렇게. 잡아먹게 되거든. 상처 부위로 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백혈구거든. 근데 이름만 다른 거야. 뭐 비만세포라는 백혈구, 그냥 일반적으로 중성백혈구라고 하는 백혈구, 대식세포라는 백혈구가 있는데 아무튼 얘네들이 상처 부위 이동해갖고 이렇게 병원체를 잡아먹어. 잡아먹는 거를 뭐라고 해? 식균작용이라 하는 거야. 식균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염증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염증.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겉에서 보면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 거야. 그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대식세포와 백혈구가 그 병원체들 잡아먹어. 그런데 자, 왜 1차 방어를 아까 이제 비특이적 방어라고 하느냐? 특이하지 않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백혈구나 대식세포는 이 병원체가 바이러스건 세균이건 뭔가 우선 잡아먹잖아. 세균이라고 해서 잡아먹고 바이러스 안 잡아먹고 이런 거 아니지? 그래서 비특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천성 혹은 선천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피부나 점막은 갓난아기들도 갖고 있지. 비록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약하지만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갓난아기들도 피부에 상처 나면 이 작용이 일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작용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천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알겠어? 자, 얘네들이 잡아먹잖니? 잡아먹다 보면 또 얘네들도 죽어. 그럼 그 죽은 게 이 상처 부위를 통해 흘러나와. 그게 두 글자로 뭐야? 고름이야, 고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상처가 심하게 났어. 심하게 나면 처음에 막 빨갛게 부르고 아프면서 며칠 동안 막 안 낫잖아. 그러다가 고름이 나면 그때부터 낫기 시작하거든? 그럼 뭐야? 고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내가 상처 부위에 세균 같은 거에 감염이 됐었구나. 감염이 됐다가 얘네들이 식균작용 열심히 하면서 죽은 시체가 흘러나온 게 고름인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병원체들이 거의 다 제거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상처가 낫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요 반응을 염증 반응이라 그래서 거기 이제 58페이지 아래에 요런 그림 나와 있지. 잠깐만. 좀 찍으세요. 찍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림은 우리 책 밑에 있는 거고. 자, 요거 꼭 명심해야 돼. 비만세포라는 애가 히스타민이라는 걸 분비를 하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이동하고 대식세포가 상처 부위로 이동해서 식균작용이 일어나서 병원체 제거하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한다? 염증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 꼭 명심을 해둬야 돼.
그래서 거기 58페이지 아래쪽에 요 그림 나와 있는 거죠. 물론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피부와 점막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비만세포라는 애가 존재하고 있는데, 상처 부위를 통해서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그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걸 분비하면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거기 있던 백혈구, 대식세포 같은 애들이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해서 걔네를 잡아먹는 뭐가 일어난다? 식균작용이 일어나서 병원체를 제거한다. 근데 이때 아까 이런 얘기 했지. 지금 이게 1차 방어인데 1차 방어하고 2차 방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사실 같이 일어나거든. 그럼 이렇게 지금 1차 방어가 일어나는 와중에 우리 몸 안에서는 2차 방어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2차 방어라는 게 일어나려면 요 1차 방어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 특히 요거. 얘네가 식균작용을 하면서 그냥 먹지 않아. 내가 나쁜 놈을 잡아먹으면서 야, 나 이런 놈 잡아먹었어라고 다른 애한테 알려줘야 되거든. 그 과정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항원제시라고 표현해. 항원제시. 그지? 그럼 이제 방금 얘기했지. 이렇게 1차 방어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2차 방어도 같이 일어나거든. 그지? 그럼 그 2차 방어 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2차 방어. 자, 2차 방어는 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2차 방어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다? 특이적 방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1차 방어와 달리 후천성 면역이다. 후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2차 방어는 갓난아기들한테는 처음에 나타나지 않지. 걔네들이 경험을 해야 시간이 지나서 뭐 병에도 걸려보고 나아보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후천적으로 이제 2차 방어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 그럼 왜 특이적 방어냐? 이것도 이제 설명 듣다 보면 왜 특이적 방어제가 나와. 자, 2차 방어 작용의 핵심은 거기 이제 59페이지에 나오지만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야. 항원항체 반응.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2차 방어의 핵심이야. 자, 일단 항원은 그럼 또 뭐냐? 우리 앞에서 병원체 얘기했지. 사실 항원하고 병원체하고 의미가 완전히 100% 똑같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너희가 앞에서 배운 병원체는 항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원래 이 항원의 정의는 비자기물질이야. 내 거가 아닌 건 다 항원으로 인식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는. 니네가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서로 뭐 다른 사람한테 장기 이식 받은 사람들 얘기 이렇게 많이 듣게 되잖아. 그럼 장기 이식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에 걸렸어. 간을 잘라낸 거야. 그래서 잘라내고 예를 들어 선생님 아들한테 간을 받았다고 치자. 그런데 내 아들이어도 그 아들의 간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은 그 간을 항원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포함 관계로 따지자면 이만큼이 항원이라고 하면 병원체라는 것도 항원의 일부인 것 뿐인 거지. 알겠어? 그럼 병원체 말고 원래 내 거가 아니었던 것도 내 몸에 들어오면 항원으로 인식한다 이거야. 그래서 비자기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편의상 이 병원체가 곧 항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그 항원에 해당되는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선 바로 항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항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 항체와 항원이 서로 결합하게 되는 걸 항원항체 반응이라 그래. 그럼 이 항체라는 게 뭐냐? 자, 항체는 말이야 우리 혈액 속에 혈액에서도 액체 부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그 혈장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거든. 그 혈장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이 혈장 단백질의 이름을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이 혈장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게 항체인 거야. 자, 얘는 항체가 약간 Y자 모양을 띄어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그림 나오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Y자 형태를 띄어. Y자 형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Y자 모양을 띄어 얘 자체가 단백질인 거야, 단백질. 그죠? 그런데 그때 여기 보면은 요 끝부분 있죠.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체가 항원하고 결합을 하거든. 그럼 그 결합하는 부위야, 결합하는 부위. 근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또 가변 부위라고도 불러. 도연아, 필기를 열심히 해야 들 졸려.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졸리기만 하지.
그 다음에 요 몸통처럼 생긴 요 부분은 불변 부위다 뭐 이렇게 부르거든. 자, 무슨 얘기냐? 잘 봐. 그래서 이제 항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모양이 Y자인데 왜 여기는 가변이고 여기는 불변이냐? 그게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어.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잘 봐. 항체는 항원이 들어오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잘 봐. 내 몸 안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항원이 들어왔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얘랑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만들어졌어. 물론 이제 항체도 시간이 지나면 얘랑 결합한 다음에 어쨌든 이제 항원이 없어지면 이제 이 항체도 사라지는데 아직 이 항체가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동그란 항원이 들어왔다고 하자. 그럼 어때? 기존에 요 항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항체와 이 항원은 결합을 해 못해? 못해. 결합 부위가 모양이 안 맞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거는 얘만 결합하는데 이거와 이게 있어도 결국 얘가 들어오면 얘랑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또 만들어져. 이렇게 또 만들어져. 그러면 자, 요 항체랑 요 항체를 보면 어때? 요 몸통처럼 생긴 부분은 이 항체든 이 항체든 똑같잖아. 그래서 불변 부위인 거야. 그런데 그 항원하고 결합하는 부위는 어때? 항체에 따라서 다르지. 그래서 가변 부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항원이 들어왔을 땐 이 항체랑만 결합하거든. 그러니까 이 항체는 이 항원하고 결합 못하고요. 반대로 또 이 항체는 이 항원하고만 결합 못하거든. 이게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야. 자, 여기다 쓰면 이렇게 돼.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는 거는 항체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항체는 그 항체를 만들어지게 한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를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병원체에 따라 다른 항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얘는 세균이고 얘는 바이러스라고 그러면 이 세균하고 결합하는 항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랑 또 결합하는 항체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2차 방어가 뭐라고 도연아? 특이적 방어라고 하는 거라고. 특이적 방어. 그 다음에 후천적이라고 한 이유는 뭐야? 결국에는 이 2차 방어는 이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야,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걔는 걔 몸 안에 세균이든 들어온 적이 없는 애잖아. 걔네 몸 안에 항체가 있겠니? 없지. 근데 지금 너희나 나는 어때?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감기도 여러 번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봤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항체가 내 몸에 어쨌든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건 태어난 이후에 생긴 거잖아. 그래서 후천적이라고 하는 거야, 후천적. 알겠어? 그러면 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도 알고 항원항체 반응이 항원하고 항체가 결합한다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러면 이 항체가 이 항원하고 결합해서 직접 없애는 건 아니야. 어떻게 없애냐? 자, 니네 거기 5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항체작용 그림 요거야, 요거 봐봐. 항체가 항원하고 결합한다 하더라도 직접 없애는 게 아니야. 얘처럼 이렇게 항체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항원이랑 결합하면 그 항원들을 중성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로 뭉치게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가라앉히든가 해서 그 항원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미친놈이 지랄 발광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걸 어때? 니네가 달려들어서 얘를 못 움직이게 막아놔.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가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건 경찰에 와서 데리고 갈 거 아니야. 비슷한 개념이야. 항체는 항원하고 결합해서 얘네를 조금 무력화시키는 거지 결국 이 항원을 없애는 건 누구다? 아까 우리 1차 방어에 나왔던 백혈구들이 와서 그 약해진 항원을 잡아먹어서 없애는 거야. 항체가 항원을 직접 제거하지는 않는다. 알겠니? 요거 항원을 직접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항원을 약하게 만들면 백혈구들이 와서 그걸 잡아먹어서 제거를 해준다. 식균작용을 통해 제거를 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까 1차 방어와 관계가 있는 건데, 그 우리 혈액 속에 또 보채 단백질이라는 게 또 들어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돌아다니다가 그 병원체, 예를 들어 세균이다 그러면 그 세균하고 결합해가지고 세균 벽에다 구멍 뚫어. 그럼 거기 물 들어가면서 이 세균이 터져 죽게 만들기도 하고 막 이래. 요거는, 요 그림은 이제 1차 방어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차 방어에서 핵심인 항체는 항원과 결합시켜서 결국 항원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그거를 백혈구들이 와서 식균작용에서 잡아먹어서 항원을 제거한다. 이거 꼭 명심하면 돼. 항체가 항원을 직접 제거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요 항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느냐, 이제 요걸 봐야 되겠지. 요게 이제 2차 방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우리 페이지로는 60페이지인데 5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설명들이 좀 나와 있지. 그래서 2차 방어 작용의 특징, 그래서 자기물질과 비자기물질을 구별한다. 즉 항원과 항원이 아닌 걸 구별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항원을 인식하면 그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며 항체는 자신을 만들게 한 항원에만 작용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되는 거고, 다양한 질병 원인 물질에 작용한다.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을 이제 60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항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 항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까도 얘기했죠. 백혈구라고 하는 게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자, 봐봐. 아까 점막하고 피부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비만세포라는 애 존재한다 그랬어. 맞지? 그 다음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들 보통 이제 중성백혈구라고 하거든. 호중구라고도 부르고요. 중성백혈구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대식세포라고 하는, 이거 다 백혈구거든. 근데 그 백혈구 중에 거기 나중에 림프구라는 애가 또 있어요. 림프구. 이것도 일종의 백혈구야. 자, 지금 여기 쓴 애들 다 백혈구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항체랑 관련 있는 게 이 림프구란 말이야. 자, 림프구는 두 종류가 있대. 두 종류. B림프구라는 게 있고 T림프구라는 게 있대. 너희들 공부하다 보면 그냥 B세포, T세포 이렇게 나오기도 할 거야. 자, 근데 일단 림프구, 이 백혈구들은 무조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만들어지는 건 골수에서 만들어져. 그러면 뭐 가지고 B림프구, T림프가 구분이 되는 거냐면, 자, 요 앞에 써져 있는 요거 B와 T의 차이야. 얘네가 만들어지는 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성숙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야. 성숙하는 곳. 자, B림프구의 B는 본이야, 본. 이 본이 뭐지? 야, 이거 뭐야? 뼈지. 골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B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하는 애야. T림프구는, 여기서 T가 뭐냐? 사이머스거든? 가슴샘이라는 걸 뜰 때, 가슴샘.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왼쪽, 여기 가슴샘이 있거든? 그럼 골수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요 가슴샘에 와갖고 성숙하는 거야. 걔가 T림프구야. 가슴샘. 그 다음에, T림프구는 또 두 종류로 나뉘거든? 세포, 독성 T림프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라는 걸 이렇게 나뉘거든.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2차 방어에서 아주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놈은 다 관여는 하는데, 특히 이 보조 T림프구하고 B림프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해. 그죠? 얘네들은 필히 100%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고, 물론 얘도 관여는 합니다. 관여는 하는데, 일단 시험에 나오는 빈도로는 얘네 둘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림프구가 요 2차 방어에서 항체 만드는데 굉장히 관여를 하거든. 그럼 잘 봐봐.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까 1차 방어가 일어날 때 뭐 히스타민이 됐든 뭐가 됐든 걔네 때문에 백혈구하고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한다 그랬지? 잘 봐. 야, 여기에 자, 어떤 이제 백혈구 또는 대식세포가, 대식세포라고 할게. 그래서 이제 병원체가 상처 부위를 통해 들어와가.
주고 대식세포가 거기 가서 이 병원체를 먹었다고 치자. 어? 그럼 얘가 그냥 먹지 않아. 먹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잘근 조각을 내는 거야. 조각을 내가지고 표면에다가 이렇게 붙여. 나 이런 항원을 잡아먹었어 라고 붙여줘.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항원 제시라고 그래. 항원 제시. 알겠니? 자, 이거 지울게. 봐. 항원 제시라.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웠는데 림프 중에 보조 T림프라고 하는 애는 요 항원 제시해준 요 항원 조각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 요 딱 조각 내서 붙여놓으면은 거기에 보조 T림프가 와가지고 딱 결합을 해. 보조 T림프가. 자, 조각 내서 붙였어. 항원을 제시했지. 거기에 그거랑 결합할 수 있는 부위를 갖고 있는 보조 T림프가 가서 결합을 하잖아. 항원을 인식한 거야. 이게 어떤 항원이다라는 거를 인식한 거야.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가 B림프한테 가는 거야. B림프한테 가. 그러니까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얘랑 B림프랑 결합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B림프가 분화를 해요. 분화를 해. 그래서 뭘로 분화하냐면 형질세포라는 것과 기억세포라는 걸로 이렇게 분화를 해. 근데 이미 이때 보조 T림프가 이제 이게 어떤 항원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거랑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이미 만들어져. 잘 봐.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요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 표면에 이 녀석하고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달려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분화가 됐잖아. 그럼 이 형질세포는 표면에 지금 항체 달고 있잖아. 지랑 똑같은 애들 클론을 복제를 해서 계속 만들어내. 그럼 형질세포가 여러 개가 생기겠지? 그런 다음에 지네들 표면에 붙었던 항체를 떨궈내. 방출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진 거야? 항체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여기 기억세포라고 하는 애는 그 항체를 달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말 그대로 뭐야? 기억하는 거야. 이 항원에 대한 걸 기억을 하는 거지. 왜? 그거랑 결합할 수 있는 항체 갖고 있잖아. 그치? 기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얘는 수명이 있는데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보다는 수명이 훨씬 길어. 다시 얘기한다. 보조 T림프가 B림프로 활성화시켜 결합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B림프가 분화했을 때 걔네들 표면에 이렇게 항체가 붙어 있다고. 그리고 나서 이 형질세포라는 애는 클론을 막 만들어. 복제를 해. 그러면 그 복제된 애들도 표면에 항체를 다 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그 표면에 있던 항체를 방출해요. 자, 그런데 잘 봐. 잘 들어야 돼. 이 병원체가 지금 내 몸에 처음 들어온 애야. 그러면 지금 얘기한 요 과정이 쭉 일어나면서 이 항체가 조금 소량 만들어진다고. 물론 이렇게 소량이든 뭐든 만들어지면 이제 이 항체들이 혈액을 따라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 항원하고 결합해서 그 항원을 이제 다른 또 대식세포들이 잡아먹어서 제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항체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개수가 줄어들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기억세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자, 요 과정. 이 결국 항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 항원이 들어와서 이 항체가 조금이든 뭐든 만들어질 때까지 과정. 그래서 그 항체에서 항원이 제거되는 거를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해. 체액성 면역. 뭐라고 한다고? 체액성 면역. 이렇게. 체액성 면역. 근데 이 T림프가 B림프구만 활성화하지 않거든. 동시에 또 누구도 활성화를 하냐면 아까 T림프 중에 세포 독성 T림프라는 애가 있었거든. 얘도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세포 독성 T림프는 뭘 하는 애냐? 말 그대로 뭐야? 세포. 이미 이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된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를 제거해줘. 얘는 이미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거야. 자, 이런 거지.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야. 자, 뭐 니네 그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는 영화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보다 말았는데, 그지? 그 유명한 킹덤을 나는 아직도 안 봤단 말이지. 심지어 넷플릭스 돈 내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거야. 자, 그래가지고 도연이가 지금 좀비 마냥 돌고 있잖아. 좀비가 된 거야.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그 좀비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항체도 물론 만들어야 되겠다만, 예를 들어서 도연이가 좀비가 돼가지고 주연이를 깡 물면 어떻게 돼? 주원이도 좀비가 되거든? 그러니까 좀비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것도 내가 한편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비인 쟤를 죽여버려야지.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이 좀비가 되는 걸 또 막을 수 있겠지.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병원체를 없애기 위한 과정은 이제 얘지만 한편으로는 병원체 감염된 애도 없애버려야 돼. 다른 세포들이 감염되지 않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위의 과정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불러. 세포성 면역.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과정은 이 초록색으로 그린 병원체가 내 몸에 처음 들어왔을 때야. 처음 들어와서 어쨌든 이 과정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일어나서 항체가 좀 만들어져서 그 병원체가 제거가 됐어. 그리고 나서도 누구는 남아있다고? 기억세포는 여전히 남아있어.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억세포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 새끼가 또 들어왔는데 못 모르고. 기껏 이 병원체를 없애놨는데 그리고 이제 기억세포만 남아있는데 이 녀석이 또 들어온 거야. 2차로 침입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 이 과정은 왜 필요한 거야? 얘가 누군지 알아야 그거에 맞는 항체 만들 거야. 근데 이미 알고 있거든, 기억세포가.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두 번째 들어올 때는 그냥 얘가 곧바로 그 항원하고 결합을 해. 그래서 얘가 다시 분할을 해. 뭘로? 또 형질과 기억으로 분할을 해요. 그러면 이 시간만큼이 지금 단축이 됐기 때문에 어때? 형질세포가 굉장히 많이 복제가 되면서 이 녀석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체가 만들어져서 순식간에 그 병원체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그 병원체가 들어왔는지도 몰라.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없어져요. 알겠어? 똑같은 애가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그 기억세포가 남아있다면 그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과 기억으로 분해가 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어내서 순식간에 항원을 없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감기를 예를 들게. 보통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치료제가 없거든, 감기는. 그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 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그 약이 치료제가 아니야. 우리 보통 감기 걸리면 열나고 막 몸에 몸살 오고 이런 그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것뿐이지 감기가 낫는 게 아니거든. 그럼 그 약을 주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어. 이 약을 먹어도 감기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면 감기가 낫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 그럼 그 일주일이 뭐야? 이거 이 기간이야.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한 항체가 생길 때까지 대략 한 일주일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항체가 생기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내가 낫는 거거든. 그죠? 낫는 거야. 자, 그런데 감기는 니네 평생 걸리는 감기는 똑같은 바이러스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만에 낫어. 다음번에 낫자마자 또 걸릴 수도 있어. 왜? 걔는 다른 바이러스라서. 다른 바이러스면 걔 입장에서 또 처음 들어온 거니까 또 이 과정. 맞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는 예방주사랑 좀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체액성 면역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잘 봐. 나중에 이제 뭘 많이 틀리냐면 이 전체 과정이 2차 방어라고 그랬지. 지금 요 그림이란 말이야. 지금 요 그림인데 그림이 좀 작아서 내가 지금 따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여기 보면 2차 방어가 일어날 때 이봐 도연아. 그 병원체가 처음 들어왔을 때 비림프구 거쳐서 분화돼서 소량의 항체 만들어질 때까지를 1차 면역이라고 그래. 근데 똑같은 애가 두 번째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기억세포랑 결합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대량의 항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거는 뭐라 그래? 2차 면역이라 그래. 나중에 뭐에서 많이 틀리느냐? 1차 면역을 1차 방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니네 1차 방어가 있고
2차 방어가 있는데 2차 방어에서도 이게 처음 들어왔으면 1차 면역, 똑같은 애가 두 번째 들어온 상황이면 2차 면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요거 헷갈려서 실제로 많이 틀린단 말이야. 알겠니?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요 내용에 대한 그래프가 있거든. 그거랑 그 다음에 뒤에 뭐 이제 예방주사에 관한 얘기랑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거기 61페이지에 보면 탐구 분석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하나 나오거든. 자, 요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건데 하나 더 그려져 있는 건데 잘 봐. 우리 책에선 이제 X, Y로 나와 있는 것 뿐이고 지금 선생님이 띄워놓은 건 뭐 A라고 나와 있는데 자 봐봐. 여기 봐봐. 요 그림 그대로 놨지. 예를 들어 지금 항원 A라는 항원이 내 몸에 처음 들어왔어. 그지? 처음 들어오면 이 과정이 쭉 일어나서 항체가 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세로축이 내 몸속에 들어있는 항체 농도인데 봐봐. A라는 애가 처음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그 항체가 조금 생길 때까지 이 과정이 쭉 일어나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형질세포가 만들어져서 항체가 조금 생겨. 자, 조금 생기면 이제 항원이 없어지겠지. 근데 봐, 요때 요 항체가 생기기 시작한 요때 뭐가 생기지? 항체가 생길 때 이미 뭐가 기억세포도 같이 생기는 거야.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기게 돼. 그러면 이제 항체는 생겼다가 항원하고 결합해서 항원 제거하고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이때 생긴 기억세포는 쭉 간단 말이야. 쭉. 수명이 길어서. 자, 그래서 이제 항체가 줄어들었는데 마침 요때 또 A라는 애가 또 들어온 거야. 또 들어왔어. 그러면 이미 이때는 기억세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항원이 기억세포랑 결합한다고. 그러면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과 기억으로 다시 분화가 되면서 대량의 항체가 빠르게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항원을 나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거니까 내 몸에서는 뭐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 항체는 다시 줄어들겠지. 자, 그런데 이때 항원 A라는 애가 이제 두 번째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항원 B라는 애가 내 몸에 처음 들어왔다고 치자.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기억세포는 A에 대한 기억세포이기 때문에 B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A와 별개로 B는 B대로 이제 이 과정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가. B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기고 항체가 좀 생길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B에 대한 기억세포는 이때 생기는 거야. 이때. 알겠어? 그리고 나서 뭐야? 그 항체는 또 마찬가지로 아까 A처럼 항원 없애고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겠지. 이런 식이야. 항체 B.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이게 지금 2차 방어가 일어날 때 처음 들어온 놈에 의해서 항체가 조금 생겼다 사라지는 건 무슨 면역? 1차 면역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야? A라는 항원에 대해서 1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야. 1차 면역. 그리고 이때는 A가 두 번째 들어왔으니까 A에 대해서는 2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 들어온 B 입장에서는 기억세포가 B에 대한 기억세포가 아니니까 B는 B대로 그냥 이 과정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A에 대해서는 2차 면역이 일어날 때 B에 대해서는 그냥 뭐가 일어나? 이때는 B에 대해서는 1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요거 구분해야 돼. 알겠어?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데 자, A라는 애가 만약에 1차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항체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만약에 이때 A가 또 들어왔다? 자, 그런데 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뭐야? 호영아, 이건 뭘까?
만약에 생각해봐. 만약에 문제 푸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야. A가 두 번째 들어왔는데 또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럼 이때 기억세포가 생겼다는 거야? 안 생겼다는 거야? 안 생겼다는 거야. 안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이때 A에 대한 1차 면역인 거지. 이때도 또 뭐, 또 1차 면역인 거야. 기억세포가 안 생겼기 때문에. 알겠니?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그래프 나올 수 있어. 요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알겠니? 요 그래프 문제는 그런데 시험에 무조건 나와. 뭐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실험하고 연관, 뭐 생쥐 갖고 실험하는 거 갖고 무조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겠니? 꼭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가시면 이번에는 이런 면역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 면역과 관련된 질병. 자, 면역 관련 질병 그래서 두 가지 나오거든.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지? 자, 알레르기 반응, 뭐 이제 이게 발음의 차이인데 영어식으로는 알러지라고 하지. 알러지. 그 다음에 독일식 발음은 알레르기인데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할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항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알레르기 반응에서는 알레르겐 또는 이제 영어식 발음은 알러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요게 뭐냐? 그러니까 아까 항원을 우리가 병원체라고 생각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레르겐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항원이 아닌 거야. 근데 그거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알레르겐인 거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그 알레르기 유발하는 물질이 다른 사람한테는 별게 아닌 거야. 항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한테 항원으로 작용하는 게 알레르겐이야. 알겠어? 특정 사람들에게, 특정인에게 항원으로 작용하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알레르기 유발하는 물질이야. 사람마다 달라. 예를 들어 선생님 알레르기성 비염이 되게 심하거든. 검사해봤어. 알레르기 검사해봤더니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대.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어.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우유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고, 오이 알레르기, 뭐 다양해. 사람마다 다 달라. 아무튼, 도현아, 그 알레르기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알레르겐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거를 항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만들어져? 항체가 만들어져. 그제? 봐봐. 그 과정은 아까 그렸던 거랑 똑같아. 그럼 얘를 항원으로 인식하니까 뭐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그게 T림프가 결합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 때문에 B림프구가 이제 이거에 대한 항체를 이렇게 만들거든. B림프구에 의해서 항체가 생겨. 지금 니네 교재 보면 요 그림이잖아 지금. 그죠? 요 그림이지. 이렇게 항체가 생겨. 알레르겐이 들어오면. 근데 문제는 그 항체가 우리 피부나 점막에 뭐가 존재한다 그랬지? 비만세포가 있다 그랬지? 자, 비만세포에 그 항체가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비만세포는 아까 얘기했듯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거든? 이 비만세포가? 응? 그 비만세포의 이 알레르겐 때문에 만들어진 항체가 결합을 해버려. 결합을 해, 이렇게. 자, 이 알레르겐이 내 몸에 처음 딱 들어와. 내가 이제 알레르겐에 노출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항체 만들어지고 그 항체가 이렇게 비만세포랑 결합을 해. 여기까지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알레르겐이 또 들어왔어. 알레르겐이 또 들어온 거야, 내 몸속에. 또 들어왔어. 또 들어오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왔죠. 이미 비만세포에 항체가 결합이 돼 있는데 알레르겐이 두 번째 들어오면 그 항체 알레르겐이 결합해버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막 방출해버리네? 그러면 봐봐. 아까 히스타민이 어디 있다 그랬어? 피부하고 점막이나 모세혈관 사이에 이 비만세포가 지금 이렇게 히스타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뭐야 이렇게 항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알레르겐이 두 번째 들어오면 그 항체에 딱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결합을 하면은 얘가 히스타민을 방출한다. 그럼 우리 아까 봐봐. 1차 방어에서 언제 히스타민 방출했어? 상처가 나서 병원체가 들어오면 히스타민을 방출했잖아. 근데 지금 상처도 안 났는데 얘가 히스타민을 방출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상처 난 것처럼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지? 그래서 그 부위가 어떻게 돼? 뻘겋게 부어올라.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점막이 상처도 안 났는데 부어오른다고.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야.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그 점막이 기도에 있는 점막이야. 기도에 있는 점막이 부어오르면 어떻게? 기도가 막혀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요. 선생님 비염이라 그랬잖아. 코에 있는 점막이 이렇게 부어올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막 이렇게 재채기가 나고 이렇게 돼. 아니 이게 뭐 코 막히고 콧물 나고 재채기만 나면 다행인데 아까 얘기한 기도에서 점막이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 호흡곤란이 와서 죽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은데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랑 뭐 식당을 갔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견과류 이거 무조건 지켜줘야 돼. 이 사람의 목숨하고도 관계가 있어. 그 알레르기가 온몸에서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거든. 선생님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 허리가 안 좋아. 지금도 안 좋은데 선생님이 한의원 가서 침을 자주 맞아. 근데 침을 맞을 때 봉침이라는 게 있거든. 그 꿀벌 있죠, 꿀벌. 꿀벌 침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주사로 만든 거야. 뭐 정말 전통적인 한의원들은 진짜 꿀벌로 놓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은 그 봉침을 맞았어. 좀 효과가 좋거든. 주사로 이렇게 봉침을 맞는다? 그 집에 왔어. 근데 그날따라 내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나 봐. 집에 갔는데 갑자기 온몸에 빨갛게 되면서 되게 간지럽기 시작한 거야. 그것까지만 있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어.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근데 갑자기 목이 좀 이상해. 따끔따끔하면서 목소리도 갑자기 쉰 목소리가 나고 내가 느끼기 여기가 붓는 느낌이 나는 거야. 숨도 잘 안 쉬어지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근데 과학 선생이니까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병원에 전화했어. 그랬더니 한의원에서 빨리 뛰어오라는 거야. 빨리. 다행이지 내가 걸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갔더니만 주사를 막 놔줘. 무슨 주사 놓는 거야? 요거. 히스타민 억제시키는 주사. 항히스타민제라는 주사를 놔주더라고. 그래서 주사 한 대 놓고 15분 동안 지켜보는 거야. 주사 놓고 15분 있다 오더니 좀 괜찮으셨냐? 이게 좀 부은 거 가라앉은 거 같냐? 아니 안 가라앉았다고. 또 나. 그러니까 2번인가 한 3번을 맞았어. 한 3, 40분에 걸쳐가지고. 요거 항히스타민제 놔주는 거야. 자,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알레르기 반응은 언제 나타나는 거야? 알레르겐이 처음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알레르겐이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이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요게 핵심이야. 알레르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냥 얘가 비만세포랑 결합만 하고 있다고. 실제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증상은 그런 상태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또 들어왔을 때 요때 나타난다라는 거. 요거를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면역 관련 질병에서 첫 번째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인 거지. 여기서도 알레르겐이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점막이 부어오르는 이걸 알레르기 반응이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선생님이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다 살았다라고 얘기했던 에이즈가 있어요. 에이즈. 자, 에이즈도 면역 관련 질환이야. 물론 이제 후천적으로 걸려. 자, 에이즈. 자, 얘는 이제 HIV 바이러스라는 거에 감염이 되면 걸린다 그랬잖아. 자, 요거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은 인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렇게 얘기해. 자, 아까 후천성 면역이 뭐라 그랬어? 2차 방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2차 방어가 안 일어나게 되는 질병이야. 자,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걸린다 그랬잖아. 자,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몸속에 있는 T 림프구를 공격하거든. 그 중에서도 누구? 보조 T 림프구를 공격해. 보조 T 림프구를 공격해. 그럼 봐봐. 요 밑에 요 그래프 보면서 얘기할게. 야, 처음에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 뭐 내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았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HIV가 감염이 되잖아.
그럼 일단 걔가 감염됐으니까 HIV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근데 감염됐을 당시에는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멀쩡할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얘를 항원으로 인식하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항원 제시하고 보조티가 결합해서 인식하고 걔가 비림프구 활성화시켜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HIV 바이러스가 어쨌든 제거가 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고 남아있는 거야.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HIV 바이러스 남아있다? 그러면 자 그때 보조 T림프구는 처음에 HIV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보조 T림프가 좀 늘어났다가 이제 HIV 바이러스가 줄어들면 줄어들 거 아니니? 얘도 줄어든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HIV 바이러스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남은 HIV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 보조 T림프구를 공격해서 없앤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보조 T림프구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보조 T림프가 계속 줄어들면 결국에는 아까 요 앞에 그림 있지? 여기서 설명 안 했는데 니네 보조 T가 없으면 비림프구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항체가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자 보조 T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항체 못 만드니까 결국에는 HIV 바이러스는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계속 늘어나서 지금 여기 시간으로만 한 10년 정도 나와 있는데 에이즈에 감염되고 지금 이 그래프상 한 10년 정도, 한 9년 정도 지나잖아? 그럼 내 몸속에는 보조 T 세포가 거의 없는 거야. HIV 바이러스는 되게 많아. 근데 문제는 이 HIV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대부분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은 합병증 때문에 죽거든. 야, 왜? 얘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보조 T림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니네가 감기에 걸렸어 어때? 그 감기 바이러스조차도 없애질 못해. 항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알겠어? 그래서 합병증으로 죽어. 에이즈 특징 꼭 기억해야 돼. 알겠어? 에이즈 자체로 죽는 것보다는 사실 합병증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 그지? 합병증으로 죽는 경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에이즈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거든. 근데 요즘에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도 거의 정상인하고 비슷하게 살 수 있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약물 같은 걸 써서 치료제는 없지만 이 HIV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춰주는 거야. 그럼 이게 낮춰지면 어떻게 돼? T 림프구의 수가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상인에 가깝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는데 치료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긴 하대. 완성 단계에 와 있긴 하대. 알겠어? 그래서 이 에이즈에 대한 것도 좀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에이즈에 걸릴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지? 정상인들은 내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수혈 받지 않는 이상은 그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에이즈가 왜 걸리는지 대충은 알지? 보통은 성관계에 의해서 에이즈에 걸리거든?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든지 그지? 그 뭐 에이즈에 알려지지 않은 뭐 오해? 오해 아니면 오해 중에 그런 거 있다 그러지? 에이즈에 걸린 사람하고 키스하면 에이즈 안 걸립니다. 그지? 보통은 혈액이나 정액 같은 거에 의해서 옮겨지는데 침 속에는 이 사람의 에이즈 걸리게 할 만큼의 농도가 들어있지는 않대.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뭐 살면서 에이즈 걸린 사람하고 뽀뽀할 일이 몇 번이 없지. 그지? 아무튼 그렇게 된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탐구 분석 그래가지고 면역 혈청과 백신의 원리 그래서 나오거든? 면역 혈청. 혈청과 백신의 원리. 이게 핵심이야. 면역 혈청이라는 거하고 백신하고 차이. 그 이제 거기는 뭐 토끼 가지고 실험한 걸로 토끼 쥐 가지고 실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백신 예방주사라고 하지. 참고로 선생님 내일 이제 예방주사 소위 말하는 부스터샷 맞으러 가거든. 코로나 부스터샷 맞으러 가는데 자, 이 백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병원체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내일 부스터샷을 맞으러 가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병원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런 병원체들을 인위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거야. 병원체를 아예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좀 살아는 있지만 약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사를 맞는 거야. 주사를 만든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주사를 맞는 거야, 내가.
그러면 결국에는 내 몸속에 이 병원체를 어쨌든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지? 근데 좀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진 않겠지.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무슨 과정이 일어나겠어? 어쨌든 주사를 통해서 그게 강하든 약하든 그 병원체가 지금 내 몸에 들어온 거잖아. 그럼 내 몸에서는 그 주사를 통해 들어온 병원체를 대직세포가 잡아먹을 거고, 그러면서 항원 제시를 할 거고, 그럼 거기에 보조 T림프가 결합을 해서 항원 인식을 할 거고, 그러면 걔가 B림프를 활성화시켜서 그 주사에 들어있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분화된 다음에 형질세포가 그 주사에 들어있는 병원체를 제거할 만큼의 항체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 주사에 들어있는 병원체는 없어지는데 문제는 요거야, 요거. 뭐가 생기게 돼? 바로 기억세포가 생긴다는 거야. 기억세포.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목적은 바로 뭐다? 내 몸 안에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뉴스 보니까 코로나 예방주사를 1차, 2차까지 다 맞았는데도 소위 말하는 돌파감염에 걸리던데요. 걸릴 수 있어요. 예방주사 맞는다고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예방주사 맞으면 무조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찾아봤거든.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예방주사가 효과가 좋다 그러면 40% 정도 효과가 있으면 좋다고 한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내가 10명한테 예방주사 놨을 때 똑같은 병원체에 노출됐을 때 4명 정도가 안 걸리면 되게 효과가 좋은 예방주사래. 니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독감 예방주사 매년 보통 맞잖아. 그지? 맞잖아? 근데 독감 예방주사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그 백신이 꾸준내가 아니야. 원래 백신이 그래. 근데 이제 개인으로 놓고 보면 난 예방주사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걸려서 재수가 없는 거지만 이 우리나라 전체 집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 맞아서 뭐 부작용이 어떻네 막 얘기 많이 하잖아. 너무 부작용만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맞으려고 그러지. 근데 맞으면 어때?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갈 확률이 낮아지는 거고, 맞아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야? 설사 내가 걸리더라도 증상이 되게 미약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게 현저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맞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고도 생각해야 돼. 물론 이제 너희는 다 맞았으니까, 나도 다 맞았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보면 주위에 보면 안 맞으려는 사람들이 있거든. 대단히 큰 착각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니네 뉴스에서 이 지금 코로나 백신 맞아서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들 뉴스가 연일 나오잖아. 니네 독감 예방주사로 매년 죽는 사람들이 얼마인 줄 아냐? 뉴스에 절대 안 나오지? 1000명 이상이래요. 매년. 독감 예방주사 맞았을 때 그 부작용으로 죽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 코로나 예방주사는 굉장히 그 비율도 낮은 편이긴 하지. 근데 아무튼 핵심은 그거야. 백신 예방주사를 맞으면 내 몸 안에 뭐가 생긴다? 기억세포가 생긴다는 게 핵심이야. 그런데 지금 독감 또 얘기해. 독감 예방주사를 매년 맞으라고 하거든. 자, 이 기억세포가 말이야 병원체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매년 맞는 이유는 그 독감에 대한 기억세포가 대략 1년 정도밖에 수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기억세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또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니네 천연두 수두 있지, 수두. 아마 니네도 그렇고 나도 다 대부분 어렸을 때 맞거든. 영유아 시절에 맞는단 말이야. 2-3살 때, 1-2살 때 맞는데 맞으면 거의 평생 안 걸리거든. 근데 맞더라도 이 수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 어쨌든 걸렸다 나오면 또 평생 안 걸려. 왜 그러겠어? 그 기억세포는 평생 가는 기억세포인 거야. 그러니까 기억세포도 그 병원체에 따라 수명이 다 다르다. 독감 예방주사는 이게 한 1년 정도 가는 거다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 면역혈청은 뭐냐? 그러니까 백신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예방이잖아. 예방주사라고 하잖아. 얘는 예방이라면 얘는 치료야, 치료. 치료의 개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 갔어. 산에 갔는데 보니까 옆에 장수말벌이 있네? 운이 없어서 내가 장수말벌을 쏘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병원 가야 됩니다. 그냥 벌도 아니고 장수말벌이 쏘이면 무조건 병원을 가거든? 혹은 내가 뱀에 물렸어. 병원 가야 돼. 근데 병원 가면 뭘 놔줘? 면역혈청을 놔주는 거야. 생각을 해봐. 내가 1년에 산 몇 번 가냐? 뭐 명절 때 한두 번 갈까 말까고, 그지? 간다 하더라도 산에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산에 가서 내가 뱀한테 물릴지 안 물릴지, 뱀한테 물리면 살모사한테 물릴지, 꽃뱀한테 물릴지, 구덩이한테 어떻게 알아? 예방주사 맞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대신에 병원에서 그 뱀독에 대한 그 뱀독 항원을 가지고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모사한테 물렸다. 물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모사한테 맹독성 독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쪽을 메고 병원에 뛰쳐갔어. 그러면 그 살모사 뱀독에 대한 항체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나한테 주사로 놔주는 거야. 주사로 놔주는 거야. 뱀에 물렸어, 지인이. 어디서 본 거 있다고 이거 입으로 빨아내다가 자기가 골로 갈 수 있어. 무조건 심장하고 가까운 곳 최대한 묶은 다음에 119 불러서 빨리 병원 가야 되겠지? 그럼 문제는 뭐냐? 자, 내가 살모사한테 물려고 병원 가서 항체 주사 맞았어. 그래서 그 뱀독을 다 제거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야, 나는 이제 살모사한테 물렸다가 치료받고 나았으니까 이제 나는 또 살모사한테 물려도 안 죽어. 천만의 말씀이야. 니네 항체를 주사 맞잖아? 니네 몸에 뭐가 생겨? 기억세포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체 주사 맞고 치료됐다고 까불다가 또 살모사한테 물리면 죽을 수 있어. 왜? 그거에 대한 기억세포 안 생겨 있거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항체를 넣어준 거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안 생겨. 면역혈청과 백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야. 면역혈청은 치료제다. 그래서 주사 맞더라도 기억세포가 안 생긴다. 근데 백신은 내 몸 안에서 항체가 생겨서 이거에 대한 항원 제거하고 기억세포가 생겨져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야. 면역혈청은 기억세포가 없고, 그 다음에 백신은 기억세포가 있고.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띄워놨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자. 아까 얘기했던 건데 있잖아. 야, 우리 아까 2차 방어 일어날 때 있지. 여기 그 대식세포가 이렇게 식균 작용하는 거는 1차 방어일까 2차 방어일까? 요거는 1차 방어다. 알겠니? 요거는 1차 방어고 1차 방어가 일어나야 2차 방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식균 작용이다 그러면 무조건 걔는 1차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방어 따로 2차 방어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물려서 일어난다. 1차 방어가 일어나야 2차 방어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야, 대식세포는 내 몸에 있는데 만약에 내 몸속에 보조 T세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아무리 1차 방어가 일어나도 이 뒤에 2차 방어가 일어날 수가 없다. B림프구나 세포 독성 T 림프구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2차 방어 못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몸속에 보조 T 림프구는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대식세포가 부족한 상황이면 어떡해? 2차 방어도 제대로 안 일어나. 왜? 얘가 항원 제시를 해야 2차 방어가 일어날 수 있다. 알겠니? 그런 것도 너희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알겠니? 문제로 나오니까 그 내용들 좀 잘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뒤에 혈액형 얘기는 우리 천상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숙제를 얘기를 해줄게. 숙제 69페이지 거기 방어적이 1번부터 73페이지에 23번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23번까지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페이지 33페이지부터 저기 39페이지에 32번까지 이제 32번까지 좀 해주시면 되고, 혹시 하다가 모르겠거나 안 배웠다 설명 안 해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은 그냥 체크해서 갖고 와서 좀 질문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